개인적으로 양정훈 교수님을 통과하게 돼서 저는 정말 기쁩니다. 제가 전부터 존경하던 선배님이시기도 한데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하시고 런던대학교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에서 미술사학과로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제가 아주 어린 학생이던 시절에 선생님의 연구를 가장 처음 접한 것은 신미술사학이라는 책의 역자로서 처음 접했는데요. 그 이전에 어떤 이상적인 미 같은 것들을 논하던 미술사에서 사회적, 경제적인 측면을 보기 시작한 그런 본격적인 한국의 서양미술사학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저서로 상인과 미술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계신 난생처음 한 번 공부하는 미술 이야기가 한국의 서양미술사학계에 지금 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대 한국미술사교육학회장을 역임하셨고요. 교육, 연구, 저술 모든 방면에서 굉장히 다방면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양정훈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제가 일단 강의 주제에 대한 약간의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섭외를 받을 때 여기가 시민 문명 강좌라고 해갖고요.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문명하면 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주제라서 그러면 제가 그리스 문명과 한번 얘기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에 작은 타이틀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작가다. 그러면은 이거 어떡하지? 내가 생각했던 것들은 좀 주제가 다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제가 오늘 2개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문명을 공부하는가라는 이야기를 좀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는 그리스 문명이라는 소위 고전 문명의 알맹이에 관한 이야기를 내가 왜 그 문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는가라는 이야기하고 함께 얹혀서 하면 2개의 토끼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해갖고 일단은 제가 처음 드렸던 그 주제 현대 문명 속에 숨어있는 고전 문명 이런 거에 대한 미술사학자의 어떤 고민들을 한번 풀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왜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궁에 있는 석조전 건물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미술을 공부하고 강의하다 보면 첫 번째 이미지를 뭘 띄울까가 가장 큰 고민인데요.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 오늘의 알파는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석조전 건물입니다. 한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중앙에 삼각형의 지붕선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오늘 수십 번 등장할 것 같습니다. 저기 삼각형의 박공 또는 저 전문 용어를 쓰게 되면 페리먼트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앞에 기둥이 줄지어 있습니다. 쭉 있고 그렇습니다. 그 안에 있는 건물은 우리가 블록형, 그러니까 박스형 빌딩 건물이긴 합니다만 굳이 이렇게 얘기하면 르네상스식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런 건물이 20세기 초에 한국에 지어지게 됩니다. 맞은편에 서울신문사 맨 위층에 가보면 이런 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찍은 건 아닌데요. 독특한 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석조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중화전이라는 덕수궁의 정전하고 다른 기와집 건물하고 같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재밌어요. 하나는 우리의 전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와집이 있고 국가의 상징입니다. 제국의 상징이죠. 대한제국의. 그 옆에 또 다른 제국의 상징물이 들어왔어요. 이번엔 무슨 스타일이에요? 거의 서양 고전 스타일의 건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이제 2개의 정전이 자리한 덕수궁의 모습인데요. 왜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게 저의 오늘의 던지는 첫 번째 제 개인적인 가진 궁금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화전과 석조전입니다. 왜 석조전을 지었을까요? 이게 저의 일반적으로 알려진 교과서적인 이야기는 이 당시에 우리 한국에 와 있던 재정 고문관이라는 사람이 영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취향에 반영된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가끔씩 보기는 하는데 글쎄요. 그래 한 국가에 중요한 왕궁을 짓는데 아무리 고문관의 자문이 중요하겠지만 그런 정도의 어떤 이유는 아니었을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생각보다 많이 연구는 안 되어 있고요. 앞으로 더 왜 저런 대한제국 마지막 최고의 건물이 석조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저런 서양식 스타일로 지으려고 했을지는 좀 더 많이 한국에 있는 근대사학자가 연구해 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거에 대한 의문을 저도 계속 갖고 있고요. 저도 기회가 되면 연구하고 싶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버킹엄입니다. 그렇죠. 영국에는 저런 궁전이 여러 개의 영국 왕실의 궁전이 있지만 버킹엄 궁전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런 디테일도 보면 여기에 또 뭐가 있어요?
페디먼트가 있고 열주가 있고 좀 더 퍼져 있지만 뭐 여기는 그 필라스라고 기둥이지만 역시 열주가 있는 아까 우리가 본 뭐랑 굉장히 비슷해요? 다시 돌아갈까요? 이거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비슷한 양식이라는 것은 충분히 동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국 왕실이 또 궁궐 중에 스코틀랜드에 있는 곳이 이런 곳도 있습니다. 여름에 쓰는 궁전입니다. 이게 발모랄이라는 성인데요. 이런 성도 그 영국 왕의 왕실이 쓰는 궁전이기도 합니다. 내부는 아까 우리 그 고전주의적 스타일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뭐죠? 중세기 성, 고딕 스타일의 건물을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발굴한 내부에 있는 모습이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한쪽은 뭐 오늘 뭐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할 건 아니지만 뭐 중세 스타일이고 이것도 왕실입니다. 영국에서는요. 지금 오른쪽도 영국 왕실의 내부의 모습이고요. 지금 여기서 지금 한때 찍은 사진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게 영국적이냐라고 만약에 미술사학자가 물어본다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에 있는 게 소위 말하는 영국식 고딕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영국도 원래는 그냥 별일이 없었으면 어떻게 가는 거예요? 저 건물이 그들의 어떻게 보면 그 정전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버킹엄 궁전에 살기 전에 영국 왕실이 살았던 거는 이러한 스타일의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영국 고유의 건물이 지금 왼쪽에 있는 건물이고요. 저 오른쪽으로 넘어간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은 그쪽도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통의 건물이 있고 새로운 서양식 건물이 있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이쪽도 자기의 고유의 건물이 있다가 서양 근대화의 어떤 시기점에 지금 오른쪽과 같은 건물을 선택한 거가 됩니다. 이게 사실 미술사학자들한테 본능적으로 아는 뭔가가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뭐냐면 다음 날 가서 보시면 바로 여기죠. 에딘버러의 일종의 남산 가스가 그렇게 높지도 않은 야산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칼튼 힐스라는 곳인데 거기에 넬슨 그 제독의 승리를 기념하는 건물을 하나 짓게 되는데요. 넬슨 기념비가 바로 그 1816년에 지어지는데요. 이 8개의 기둥에다가 지금 뭐 들보만 올라가 있는 형태입니다. 원래 여기 뭐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삼각형의 지붕, 페디먼트가 올라가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그러니까 미술사학자들은 너무나 아는 그 유명한 건물에 집당한 그런 버전입니다. 이 건물이죠. 바로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의 시작인 기원전 5세기 중엽에 그 뭐죠? 그리스 그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의 건물을 그대로 1대1로 지으려고 했습니다. 누가요? 스코틀랜드 사람이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1816년에. 근데 오리지널 건물은 언제예요? 기원전 한 440년? 450년. 몇 년의 시차가 있는 거예요? 2200년 이상의 시간이 있는데 이거를 어디다 짓는 거예요?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자기 앞에다 짓다. 레겐스부르크라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바할라라는 신전입니다. 바할라 하면 북유럽의 신들을 모시는 그런 신전을 얘기하는 북부 신화에서 나오는 그런 곳인데요. 북유럽이지만 스타일이 무슨 스타일이에요? 아까 우리가 봤던 파르테논 신전을 그대로 올려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지어질 때가 1830년대부터 이제 지어지게 되는데요. 제가 일단 저도 인증샷을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여기가 이게 건물이 지어질 때가 소위 독일이 하나의 통일로 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어권에 있는 위대한 인물들을 모시는 신전을 만든 거죠. 그리고 그 북유럽 신전이라는 바할라라는 신전을 졌는데 중요한 건 스타일은 어느 스타일이에요? 또 한 번 그리스 로마입니다. 사실은 이제 독일은 그리스 로마 문명과 아무런 관계가 없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스코틀랜드는 그래도 시저나 이럴 때 로마의 문명이 거의 그 에딘버러 근처까지 가기라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쪽 지역은 그 그리스와의 아니면 그 그리스 문명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로마 문명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일을 뭐로 잡은 거예요? 그리스 고전 건축 중에 파르테논 신전 스타일을 바로 다니부 강가에다 지으려고 했고요. 그 안에다가는 독일은 아직 없었기 때문에 독일어를 쓰는 위대한 위인들의 조각들을 갖다 놨습니다. 유명한 사람 있죠. 베토벤도 있고 칸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유명한 독일의 위인들은 여기에 이제 모셔지는 그러니까 독일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정신적인 지주라고 할 만한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그냥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영국의 대형 브리티시 뮤지엄, 영국 박물관의 스타일도 뭐죠? 참 많네요, 이런 게. 뭐, 굳이 좀 넘어가면 미국의 링컨 센터인데 사용 방법이 닮아서 옆으로 횡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원래는 신이 들어가야지 그 미국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원래는 진짜 이렇게 그리스 신전 안에는 그 제우스 신전이 있거나 뭐 이런 거대한 그 올림푸스의 12 신들 중에 한두 명이 이렇게 이제 자리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다시 해석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이거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사실 그 우리가 보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템플 포르티코라고 해갖고 신전의 앞면이라는 것을 좀 들어다가 이걸 좀 더 혁신적으로 썼던 사람들은 로마인들입니다. 지금 원형 신전이라는 신전을 만들고 그 입구를 여전히 그리스 로마 그리스식의 신전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거 그냥 잠깐 한번 보이면 여기가 이제 실제로 로마 사람들이 지어놨던 판테온의 건물이고요. 들어가는 입구는 그리스 로마약 그러니까 그리스식 신전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내부는 이렇고요. 직경 한 5m 되는 실제 그 뭐죠? 구멍이 나서 여기서 이제 채광과 통풍도 될 뿐만 아니라 비도 들어오는데 하수 시설이 바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물은 금방 빠지게 되는 굉장히 그나마 잘 되어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지금 이게 정면은 좀 그런데요. 이걸 봐주시면 여전히 그냥 한번 그리스식 그리스식 신전만 지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건물들이 곧 도초에 다시 지어지게 됩니다. 원형 건물 안에 형광은 그래도 무슨 스타일 하는 거예요? 예, 계속 이런 우리가 파르테논 신전에서 봤던 그 신전 정문을 계속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프랑스 판테온이고요.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이 독립하게 되는 그 시점부터 가장 또 유행하는 게 그리스 로마 양식이 다시 한번 어디예요? 신대륙에서 또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약간 좀 그런 원형과 열주들이 계속되는 미국 국회의사당의 건물도 있고요. 가장 우리가 또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하고 또 많이 맞아주는 백악관 건물들도 이때 만들어지는 게 19세기 초의 건물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기원전 5세기에 완성된 건물이지만 근대로 들어와서 소위 말하는 뭐죠? 서양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엘리트 건물이라고 할까요? 서양 주류 건물의 핵심적인 양식으로 안착을 했습니다. 뭐 빠르면 르네상스, 늦어도 바로 16세기 때부터 이미 서양 주류 건축으로 안착을 했고요. 여러분이 어느 중요한 유럽의 북미의 도시에 도착했을 때 그 도시로 들어갈 때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중요한 건물들의 핵심적인 양식은 그리스 로마 양식이고 바로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싶어하고 있었던 덕수궁 석조전도 그거에 큰 범위에 들어가 있고요. 시간적으로도 봐도 그렇게 지체되지 않습니다. 그 기원전 5세기는 우리 아직도 이게 고조선 때 막 이런 때거든요. 그 미술이 지금까지 계속된다라는 거에 대한 의문, 그것이 왜 계속 등장하는가에 대한 의문. 뻔한 거 아니에요? 계속 나오니까 나오는 게 아니라 왜 나오는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게 제 얘기입니다. 이 조각이 1990 몇 년, 93년에 메트로폴리탄에 갔어요. 그 메트로폴리탄에서 이제 그리스 조각전을 한 거죠. 그 조각전에 소위 말하는 포스터로 누구를 쓴 거예요? 크리티오스 소년상을 쐈습니다. 그리고 전시를 할 때 키워드들을 뽑잖아요, 제목으로. 그래서 The Greek Miracle이다. 그리스가 뭘 한 거예요? 그냥 뭐 문명이 아니라 경이들만, 기적을 만들었다는 거고 그 경이의 증거물이 바로 이 조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깨알같은 디테일로 보시면 그 경이의 한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서브타이틀이죠. 그러니까 나는 작가다, 시민 문명 이런 서브타이틀 이게 보면 위에는 나는 작가다, 그래서 밑에는 이건데 클래시컬 스컬처 프롬 더 dawn of democracy입니다. 이 조각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민주주의 여명기에 있어서의 고전 조각. 그리고 이렇게 던지면 사람들이 올까 해갖고 전 큐레이터가 만든 거겠지만 이 조각은 기원전 5세기에 만들어졌지만 아름다운 인체를 하고 있지만 또 하나를 상징하고 있죠. 뭐죠? 바로 민주주의. 페르시아가 쳐들어왔을 때 그리스 사람들, 도시국가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그 강대한 100만 대군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뭐죠? 군사력, 그런 것들이 가장 근저에는 자기들이 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민사회, 나름대로 그들의 생각한 시민사회를 했고 그들의 뭐죠? 민주주의의 힘으로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의 강군을 이겨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만들어진 조각이 이런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인간답고 아주 안정되어 있고 그리고 뭡니까? 뭐 균형도 있고 이런 겁니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다 맞잖아요. 민주주의도 하고 자꾸
작품도 좋고 굉장히 아름답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 사실 그리스의 가치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산토리니라는 섬이 폭발하면서 그게 묻힌 그런 조각상이거든요. 아니요, 벽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원전 1500년이라는 연대가 있는데 거의 뭐예요? 앞서 있었던 이집트 조각 회화의 그 포메이션은 거의 비슷한 정면성 원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 이게 이제 이런 퀴로스 사문이 초기 등장하는 아주 전형적인 그 그리스에서 이전 돌로 조각을 하는 가장 중요한 작품들이 이겁니다. 그 초기에 등장하는 이렇게 아르케이크 조각들이 있는데요. 이거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건데요. 뒷모습, 앞모습 이렇게 됐습니다. 머리 보시면 이게 무슨 머리 스타일이에요? 힙합 머리라고 이전에 예, 굉장히 힙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자세뿐만 아니라 굉장히 비례나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온 거죠? 뭐 얘기했지만 이집트 영향이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리스 로마 문명의 원점은 어디예요? 이집트 문명이라는 것은 그 조각 회화를 통해서 굉장히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확인할 수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 뭐 굉장히 깊게는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는 이집트에서는 정체되어 있지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빠르게 그리스에서는 전개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 미술의 목적이 아마 굉장히 달랐을 거라는 생각도 있고요. 조각가들의 경쟁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뉴요크로스에서 크리스토스 소년까지 거의 뭐 100년, 120년 동안 거의 10년 단위로 굉장히 그 미술품이 바뀌어 나가죠. 사실 처음에는 이랬지만 이쯤 가면은 사실 뭐 그릭 미러클이라는 얘기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5세기경에 들어가서는 그리스 조각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례 없는 어떤 표현과 안정감, 인체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그 그리스 조각이 변해 들어가는 것들 지금 좀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이제 600년, 뭐 530년, 이게 이제 480년경 이런 조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도 잠깐만은 제가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분들이겠지만 그리스 조각들을 보시면 신상도 있지만 일반적인 인간에 대한 모습일 경우에 두 가지입니다. 특히 남성이면은 전사이거나 운동선수이거나. 그러니까 인간은 뭐로 파악한 거예요? 네, 운동하거나 전쟁하거나 합니다. 그리스 사회가 치열한 도시국가의 어떤 경쟁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상시적으로 일종의 내전기에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이 신체를 건강하게 단련하고 그것을 통해서 국가의 어떻게 보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들이 국가의 존립에 굉장히 컸던 것이고 사실 이게 그리스 누드의 어떻게 보면 아름다움의 이면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포함하고 뭘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얼굴입니다. 사실은 그리스 사회에서는 특정 개인의 얼굴을 이미지로 만드는 것을 경계했죠. 왜냐하면 이게 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해칠 수 있는 독재자의 출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은 뭐 잘 아는 도표 추방제 뭐 이런 걸 통해 갖고 어떻게 보면 인기 있는 그 정치가들을 추방하는 그런 전통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미술을 통해서 특정한 개인이 만들어지는 것은 우상화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분은 스스로를 뭘 만든 거예요? 자기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만들었고 이것들을 제국에 통치하는 데 있어서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미술을 통해 다시 역으로 하면 이미지를 통해 세계를 지배할 줄 아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통치력을 보여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조각이 이제 뭐 책에서도 등장하는데요. 저 헝클어진 머리, 저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제 책에 썼는데요. 자,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제가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예. 제가 제 책 이권 론칭할 때, 그러니까 2016년 5월에 기자간담회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이런 그 이미지 메이킹이 현대에 다시 보일 줄 몰랐다고 하면서 제가 이걸 보여드렸거든요. 헝클어진 머리. 여러분, 이런 사진이 미국 대선 후보의 사진이 그냥 돌아다니는 게 연출된 사진이 아니라 그냥 사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굉장히 선택한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서 다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기자간담회 때 보여줬던 거예요, 제가. 지도자의 그 신체는 굉장히 균형 있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고요. 이런 누드상의 그 옷을 입힌 거고요. 바로 아까 뭐죠? 굉장히 뭘 개성한 얼굴에 뭘 얹힌 거예요?
자기의 그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의 개성있는 얼굴을 얹혀서 만들어낸, 그리고 항상 젊음을 미의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젊음을 한 젊은 모습의 아우구스상을 만든 게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 대신 한 손에 장창을 뭐로 한 거예요? 좀 더 그 적극적으로 어떤 리더십을 보여하는 저런 모습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보여줬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게 계속, 이거 재밌다, 막 이러면서 또 했는데, 예, 이겁니다. 예, 이거 뭐, 한 발을 쳐들고 하는 건 고대부터 지금까지, 이거 제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나는 저자다, 뭐, 작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예,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모습, 로마 황제들이 보여줬던 저런 적극적인 이미지의 표현들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에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이미지 퀄리티라는 게 제가 굉장히 흥미롭고 미술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슴 설레게 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원형극장은 그냥 그 공연 시설로만 사용된 것들이 아니라 저기에도 뭐가 벌어지는 거예요? 저기서 이제 민회, 지금과 같은 걸 회의도 하고 투표도 하고 소크라테스도 추방하고 뭐 별 그런 다양한 목적으로 이런 공간을 쓰게 됩니다. 지금은 뭐로 쓰죠? 뭐 로마 시대 때 지어진 건물이긴 원형극장이긴 합니다만 그 지금 아테네에 있는 저런 오페라를 하는 저런 곳이지만 원래 저기에서는 다 저런 굉장히 민주주의의 어떤 실천적인 장으로서의 공간이기도 하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텐데요. 저게 또 어디에 오는 거예요? 예, 전 세계 국회의사당 건물의 절반 이상은 아직도 저렇게 원형 극장 스타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테니스 코트 스타일. 마주보고 있는 영국식 스타일로 이렇게 해서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스타일인데 여전히 그리스가 남긴 영향력은 원자 기호뿐만 아니라 뭐도 있었던 거예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뿐만 아니라 이런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현대의 이런 민주주의의 어떤 공간 구성에서도 이게 보여집니다. 그 밑에 아까 봤던 원형신전은 그 로마 시대 때 있긴 합니다만 이게 지어진 그런 모습들, 저런 데서 저런 것들이 벌어졌던 곳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지금 자리하고 있는 파르테논 신전을 다시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또 할 수 있고요. 또 뭐 지금 그 신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나 그런 것들, 사실 그 그리스 아테네에 가시면 24시간 뭐가 보여요? 파르테논 신전이 보입니다. 이거 벌써 말하면 안 되네. 예. 그런데 여러분 제 수업을 듣고 나가면 이게 우리나라의 도처에 있어요. 포스코에도 많거든요, 거예요, 아마. 이게 굉장히 많고요. 우리나라 결혼식 경물에 확실한 고전 건축입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저 뭐 비례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약간 키치적으로 왔지만 저는 이런 걸 되게 재밌고 하고 흥미롭게 봅니다. 예, 동방 웨딩타운의 관계자가 제 얘기를 들으면 되게 반가울 텐데. 예, 그리고 우리나라 고전 건축이 가장 많이 쓰인 게 어디인 줄 아세요? 예, 백화점입니다. 소위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전 건축은 뭐로도 안착한 거예요? 고급 문화, 소위 말하면 고급 소비 문화하고도 연결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예, 또 보면 실제로 진짜 로데오 어디요? LA 로데오 드라이브에 가서 많이 가셨겠죠? 예, 그게 기본적인 건축 양식은 베르사체 이런 것도 그리스 고전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18, 19세기까지는 엘리트 문화였지만 지금은 뭐예요? 현대 소비 문화의 소위 명품 문화의 기본 양식은 또가 뭐가 된 거예요? 예, 고전 양식 스타일이 여전히 있습니다. 요 뭐 이런 거, 구찌 뭐 이런 거. 이거는 뭐 이런 거. 한국에서는 조금 어떨지 모르지만 이게 착지를 이용한 건물 표현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이게 뭐죠? 기둥이 그 똑같은 두께로 한 10m쯤 되면 멀리서 보면 기둥이 어떻게 된 거죠? 이게 가운데가 이렇게 양쪽으로 휘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거고 제가 뭐 별다른 얘기는 아니겠지만 우리의 눈은 어떻게 생겼어요? 동그랗죠. 그러니까 직선을 우리 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휘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경험적으로 저거는 뭐예요? 휘어지더라도 우리는 저건 직선인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직선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실제로 새로운 건물, 새로운 건축을 볼 때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다 그렇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파르테논 신전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도 직선이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건물에는. 심지어는 지금 보시고 있는 건물 그 옆에 있는 부분은 약간 그 지금 누가 그냥 뭐죠? 과장해서 그린 겁니다. 전체가 다 휘어져 있습니다. 제가 좀 만약에 저하고 언제 기회가 되시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여기를 가서 답사를 한다면 이 파르테논 신전에 어디에 서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벌써 너무. 여기에 한번 쓰시고 여기에서 한번 서셔서 여기에다가 한번 보시면 여기가 심지어 한 30cm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예요. 보여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예요.
아, 측량의 오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뭐죠? 똑같은 기둥을 배열했을 때 그대로 놓으면은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래가 꺼져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가 꺼져 보이는 걸 보완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살짝 올리는 거고요. 기둥의 간격이 똑같다고 생각하시지 않지만 메인 눈으로 다시 보시면 기둥의 간격이 밖으로 벌어질수록 굉장히 좁아집니다. 심지어는 한 2, 3cm 정도 간격이 좁아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뭐 너무나 잘 알겠지만 이게 시각이 멀어질수록 이게 빠져나가니까 이걸 당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 건축이 파르테논 신전에서 최고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만한 얘기 있다는 거는 이 건축이 뭐 그리스 원래 건축이 사실 대충 다 이렇습니다만 이 건물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방금 그런 일루전을 갖다가 역이용하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20세기 초에 이런 거대한 건축적 모험을 통해 갖고 참 근대 문명의 건축적 어떤 재현을 통해서 근대 문명의 한 이론이라는 것들을 시도했던 것들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의 그냥 시도로 그칠 것이 아니라 좀 긴 호흡으로 우리가 봤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에 있을 때 이런 선택이 있었다는 것들도 한번 제가 얘기해 드릴 것 같습니다. 근데 서양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원칙적으로 기준으로 잡아주는 보존이라는 세계가 있다라는 게 하나의 어떤 문화적 코드로서의 특징이라고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얘기하면 서양 미술은 굉장히 단순해요. 뭐가 있어요? 보존과 엔티보존, 비보존, 탈보존 이것만 있는 거예요. 일단 뭐가 있는 거예요? 보존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한 얘기일 수 있지만 뭐 오늘 시민 문명 강좌니까 이 정도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요 서양 미술은 굉장히 보수적이고요. 나아가서 기준이 굉장히 있습니다. 모범이 있습니다. 혼이 있어서 그것들이 굉장히 무한히 지금 반복 증식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확실하고 실험 대상이 분명히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서양 미술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제가 너무 율법적인 생각 어쨌든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제가 학생들한테 제 제자들한테 미술사 방법론이라는 소리 굉장히 제가 하는데 미술사 학자는 2개만 세면 돼요. 몇 개만 세면 된다고요? 네, 2개. 근데 그 2개라는 건 반대적 사고를 좀 하는. 내가 누가 이거 믿지 말아야겠다. 선생님도 많이 틀리는 거야, 얘들아. 의심해. 이게 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사실은 서양은 이 2개를 제가 오늘 얘기한 보존이 있고 그거와 다른 어떤 대척점이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율법적인 사고이지만 이런 거 정도의 사고를 통해서 좀 뚫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복잡하고 혼돈스럽기 때문에 좀 생각을 이럴 때 단순하게 좀 가져올 필요도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굉장히 서양 미술의 중요한 부분은 보존성, 보존